국민의힘 개혁 열차 출발한다고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혁신 TF에서 일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뭘 평가하느냐? 국회의원들 똑바로 하는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 담은 평가 시스템을 완성할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평상시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나중에 공천 줄 때 권력자 줄 잡고 그냥 어영부영 공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면 잘한 거, 못하면 못한 걸로 공천 날릴 수 있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당연하죠.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인적 쇄신을 하려면 통상적으로는 총선 때 공천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게 총선 공천은 앞으로도 2년이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대다수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좀 경고도 주고 또 교체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그 당협위원장 교체와 시점상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직접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당협위원장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겸임하고 있거든요. 비례대표 한두 사람 빼놓고는 아마 다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재신임을 못 받으면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혁명, 2년 후에 있을 공천혁명을 2년 앞당겨서 이번에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장동혁 대표 마음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이건 제 추측인데 당대표 1년 해보니까 이런 배지들하고는 진짜 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도 당대표로서 여러 차례 당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경고했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는 자 배지 떼라. 사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심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까지 역대 당대표가 현역 의원들한테 당 소속 현역 의원들한테 싸우지 않는다 배지 떼라는 얘기를 총선 때도 아니고 선거 공천을 앞두고도 아니고 평상시에 이렇게 한 대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 배지 날라가겠구나 더 발작하고 더 난리 그럼요. 치는 거잖아요. 네. 네.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는 신용이라도 내요. 당대표가 투쟁을 강조했으니까. 올림픽공원 같이 나가는 척이라도 하던가. 그렇지. 네. 예. 뭔가 한단 말이에요. 또 상임위에서 좀 더 열심히 좀 한다든지, 하다못해 무슨 계약된 이 법안을 고치는, 수정안이라도 낸다든지, 효과가 있든 없든, 이렇게 하는데, 이 국민의힘에 배지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자들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더 공격해왔잖아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는 진짜 함께 못 가겠다는 생각까지 전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지 싶어요. 그런데 당장 손발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당협위원장 교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물갈이 공천혁명을 아예 지금부터 대세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트렌드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유승수 변호사님은 이 공천 관련된 밑작업을 그려나갈 평가혁신 TF, 저는 여기서 제대로 평가를 하면 개파를 안 따져도 친한계들이나 대한과 미래 국회의원들은 다 낙제점 받을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을 위해서 기여한 게 없고 당 욕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TF의 출범과 활동. 저는 당연히 이 결과가 공천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네.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죠. 결국에는 결과로 어떠한 개혁의 효과를 보는 것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신진 정치인들이나 우리 잘 싸우는 우리 투사들의 요람이 되어야 하는 대구 경북이라든가 이 꿀 지역구가 사실은 그 기존의 기득권 수구파
들에게 영합하는 한동훈과 같은 이런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영합하는 식으로만 공천이 운영돼서 결국에는 권력 사유화하는 수단으로만 전락했었다.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국민의힘 TF의 이름처럼 평가 혁신이라는 걸 이뤄야 된다라고 보고 이 평가 혁신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원래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은 되지만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의미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때도 당연히 전체 당원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 해당 지역구의 당원들의 의사만 반영해서 뭐 내가 유명하니까는 그냥 또 TK에서 또 하고 해서 뭐 황당하게 막 그냥 5선 6선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앉아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공천만 받기 위해서 그냥 계속 권력이나 뭐 그냥 이름값이 있다고 하는 그냥 떠들어대는 뭐 한동훈이나 이 앞에 가서 줄 서고 이런 식의 행태는 이번에 끊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평가 혁신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 언론이 주목하든 안 하든 굉장히 담대하고 과감한 변화가 시작된 거다. 보통은 현역 의원 기득권이 어마어마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시스템으로 돌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CBS 방송 나가서 느낀 건데요. 제가 요새 YTN, MBC, CBS 같은 소위 좌파 방송도 많이 나가거든요. 왜 제가 안 나가면 그 자리를 한 딸들이 차지하고 막 김종혁, 뭐 송영훈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 하니까 부르면 나가요. 귀찮고 막 그래도. 다 똑같은 소리를 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방송 안 나온다. 민주당은요. 국회의원들 부르면 제깍제깍 방송 나와서 얼굴을 알린대요.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괜히 나가서 누구 편들고 뭐 싸우고 막 하는 거 그냥 귀찮고 하니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유튜브 방송 나가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랑 소통하고 하는 것도 다 점수 매기고 해야 국민의힘이 싸우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그럼요. 국회의원은 또 정치는 말로 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말은 지 혼잣말 하는 게 말입니까? 전 지금 얘기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 혼잣말 하면서 정치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과 소통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국민과 소통하는데 지가 국민을 직접 어떻게 만나요? 네. 올림픽 공원도 안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과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지 메시지를 내는 곳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뉴 미디어 시대라서 이제는 SNS를 통해서 지가 직접 자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어쨌든 뉴 미디어도 미디어니까. 자, 그러면 국회의원이 이 헌법기관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받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노출도에서 아주 함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미디어에 출연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좋은 토론을 했느냐. 그렇죠. 근데 이 좋은 토론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정성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집단에는 뭐 개발 해놓고 나서 나는 너무 잘했어 뭐 이런 자들이 숱해 있으니까. 그러나 정량 평가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미디어 노출과 관련해서는 정량 평가라도 도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제 출연자로서 이제 가면 방송사에서 그런 하소연처럼 듣죠. 네. 어떤 푸념처럼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주로 프로그램 진행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직접적인 문제예요. 이를테면 이게 그 선관위 그 부정선거 문제 이건 너무 중요하다. 다뤄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생각에 이거 이슈를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나 다 서로 나오려고 그럴 거고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피할지도 몰라. 그럼 잘 좀 섭외를 해봐. 내가 이렇게 이제 작가들하고 PD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면 거꾸로야. 이렇게 좋은 이슈인데도 국민의힘을 섭외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와. 이를테면은 뭐 주진우, 김은혜 지금입니다.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행자였으니까 그때 경험, 과거의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상황으로 대비하면 주진우, 김은혜 이런 몇 사람은 섭외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저쪽에서 안 나와. 아. 좌파 국회의원도 누군가 한 명을 앉혀야 될 건데, 그럼 그쪽에서, 주진우 나오면 제가 조금, 진짜 실력자들이 있긴 김은혜 하거든요. 나오면 제가 조금, 이러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비토를 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 선생님 섭외해 볼게요. 그리고 섭외 들어가면은 이제 섭외가 안 되는 거야. 아. 반면에 좌파는 자기들이 불리한 이슈인데도 너도 나도 나올라 그래. 막 억지를 쓰더라도 여기 나와서 억지를 쓰면은 지그들 지지자들한테 박수 받으니까. 그리고 이걸 평가를 하거든. 저 좌파들은. 그러니까 그런 정말 황당한 일까지 그동안 있었던 게 우리 자유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한 사람 더 언급하고 싶어요. 바로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진수 의원이 과방위에 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방송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이번 주 초에 들려왔던 소식인데 이진수 의원이 각 방송국에 무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느냐. 너네 지금 시사 패널들 성향별 분류해서 누구 출연하는지 리스트 내라. 그걸 딱 받아보면 야, 보수 몫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에 현직 대변인들 없어? 왜 전직이라고 하는 한 딸들만 있어? 여기서부터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방송국이 어떻게 장동혁 대표와 우리 자유우파를 소위 말해서 엿을 먹이냐면 민주당 패널 이렇게 안 불러요. 방송국은. 기계적으로 보고는 해야 되니까 민주당 국힘 불러요. 근데 국힘이 전부 다 한 딸인 거야. 전직 대변인들. 윤희석, 송영훈, 뭐 김종혁 이런 사람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진수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럼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과방위에서 질의가 들어가고 압박이 들어가면 조금씩 뭔가 바뀔 수 있다. 역시 그 MBC 출신이라서 가능한 이 의정 활동인 것 같은데 그동안의 방송국 출신 국회의원들은 뭐 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변호사님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겠죠,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실은 조금 전에 장채곤 말씀 듣고서는 정말 충격 먹었어요. 원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 정치인은 뭐 자기 본인상 빼고는 다 돌아다녀야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방송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간다는 게 정말로 황당하게 그지없고 이게 정말로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박사님 말씀 중에 어떤 토론이 됐든 의견 제시가 됐든 정성적인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물론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으면 더 섭외가 어렵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정성적인 평가가 됐든 정량적인 평가가 됐든 평가가 구축이 돼서 열심히 싸우고 의견 표명하면은 이득이 된다라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혁신 TF가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당의 입장,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무슨 뭐 국민의힘이라고 달고 나가면 어쨌든 국민의힘 전체로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자기가 특정 계파니까는 특정 계파 입장만 뭐 대변을 한다거나 자기 정치적 이익만 대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면은 정성적으로 마이너스 평가를 받는 게 맞고요. 그런 평가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이번에 반영되는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둘.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진수 의원, 김태규 의원 이런 분들이 합류하면서 하나둘 이 기득권, 온실성, 화초 같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변화하는 게 눈에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라는 인물입니다. 최근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당원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정치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가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정치인 이렇게 생각해요. 잘할 땐 잘한다 해주고 그렇지. 못할 땐 못한다 해주고 잘하는 걸 잘한다야 이 사람들이 신이 나서 앞으로 더 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할 땐 또 과감하게 조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의도 레카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박살 낼 때도 제가 칭찬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된다. 내년에 총선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윤리위에서 징계 빨리 해야 된다. 세 번째, 당협위원장 교체하는데 원칙을 가지고 교체할 거 빨리 교체해야 된다. 이 1, 2, 3 하나하나 뜯어보겠지만 우리가 맨날 멸콩TV랑 고성국TV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박사님? 제가 그 안철수에 대해서 이 사람 불독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어요. 뭐 하나 꽂히면 물고 놓지 않는다고. 예, 네. 이 사람한테 잘못 물리면요 그 끝장 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한 딸 똘마니들이 지금 안철수한테 확 물려버린 거예요.
저것들이 그 추경호 대구시장 원내대표 당시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한 내용을 갖고 한동훈이부터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참을 수 있는 그 임계점을 확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이 한동훈 이것들은 진짜 숨통을 끊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독처럼 확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저거는 끝장 보기 전까지는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한 얘기 중에 이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을 보면서 386 운동권, 지금은 586 운동권, 뭐 이제 곧 686 운동권, M86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운동권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이니 정청래니 송영길이니 하는 이 586 운동권이나 한동훈 똘마니들이나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을 586 운동권이라고 비난하려면 니것들은 복당 운동권이라고 비난받아야 돼. 이렇게 된 거지. 네. 이 복당은 한동훈 복당 운동의 복당이에요. 복당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것들은. 그래서 복당 운동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가 그런 면에서 아주 패러디도 아주 적절하게 잘 해갖고 말을 만들어냈어요. 폼 미쳤네요. 예, 칭찬하겠습니다, 저도. 전에는 여의도 레카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예. 그게 한동훈 따라다니면서 헛소리하고 다니는 방송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복당 운동권이다. 유승수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 물론 이제 정치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제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그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묻혀지고 퇴색되는 감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공계가 인문계한테 처음에 밀리는 듯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공계가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사칙연산에 맞지 않으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계속 뭐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그래 너는? 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공계 안철수의 본능을 깨우고 있다. 한동훈계들이. 그래서 지금 뭐 말 그대로 진짜 폼 미쳤습니다. 복당 운동권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다니 이 복당 운동에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도 그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운동권 중에서 복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냥 복당 운동이 하나의 단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복당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저격해서 마치 지금은 수구파가 돼버리고 계속해서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M86들, 이 똥86들하고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사람들 받으면 안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보기 전에 저희가 잠깐 여러분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5,000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30초만 광고 보고 와서 이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시죠.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모두 빠짐없이 좋아요와 구독 누르셨죠? 근데 이 타이밍에 안철수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 이것이야말로 당내에서의 어떤 리더십의 중심축이 장동혁 대표 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그 노선에서 벗어나면 국민의힘에서 다가올 서울시장 재보궐 열릴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도 안철수 의원이 아마 주요 후보군일 겁니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날아가고 다시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게 된다면. 그리고 또 뭐 다음번 전당대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연임한다고 봅니다만 그 이후에 대선 도전, 뭐 당내에서 어떤 주요한 일정들에서
지금 이 노선과 함께하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 없다. 음. 보수 진영의 주류가 될 수 없다는 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단기적으로 보면 왜 이 타이밍이냐? 네. 저는 세 번째 것에 안철수가 방점을 찍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것이라면. 예, 원외당 당협위원장 교체. 네. 네, 지금 당협위원장은 당장 8월 말에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바뀌게 되고 새로 임명들이 예. 많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복당 운동권자들 우선 당협위원장에서부터 쫓아내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평가 TF 얘기를 했는데 평가 TF가 엄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기록을 쌓아놨다가 2년 후 총선 공천할 때 1년 반 후에 이제 공천 작업이 진행될 텐데 그때 그 공관위에다가 자료를 넘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당장 손볼 수 있는 계기가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도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그 당협위원장 그 교체 시점에 맞춰서 이 발언을 한 거다. 그래서 세 번째 발언이 나온 거다. 그렇죠. 네,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전체 흐름과 관련해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안철수가 정치권 입문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리저리 인연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안철수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만나서 뭐 대화를 했는데 제가 안철수한테 한 얘기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뭐냐? 특히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온 후, 우리 쪽으로 넘어온 후에 안철수,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서 넘어온 거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저 바깥에 있었잖아요. 제3지대에 있었거나 또는 야당, 저 좌파 쪽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만나도 대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 넘어온 후에 제가 안철수한테 한 얘기는 딱 하나예요. 너 좌파한테 가서도 해봤고, 제3지대 가서도 해봤는데 다 안 됐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희망을 품고 우리 자유파 쪽으로 오지 않았냐.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한 일은 뭐냐면 자유파의 주류가 되는 거다. 여기서도 저 변두리를 돌아다니면은 너는 대권 꿈도 못 꾼다. 네 목표는 대통령일 텐데 그 대통령이 되려면 자유파의 주류로서 포지셔닝 돼야 된다. 이거 하나는 늘 염두에 두고 움직여라. 사실 제가 안철수한테 여러 번 한 얘기인데 되돌아보면 딱 그 얘기 한 가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쭉 정리하면서 하신 말씀하고 맥이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안철수 의원을 간간히 좀 만나고 밥을 먹었습니다. 벌써 한 1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첫 번째 뭘 느꼈냐면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장해찬한테 밥을 먹자고 하네? 그거부터가 좀 변화였어요, 사실은. 그쵸. 네. 왜냐하면 정치색이나 칼라나 그동안의 노선이 되게 많이 달랐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외연 확장이라는 건 왼쪽으로만 가는 게 외연 확장이 아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중도라고 모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안 의원님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이다. 근데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아, 네, 중간에. 네. 그래서 저는 요즘 근데 방향을 좀 제대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분만큼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안철수라는 인물이 그동안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그 내면의 자아의 충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이공계적인 본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정치권에서 쌓아온 어떤 인문계적인 이 안테나가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자꾸 막 충돌하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번에는 그게 두 개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이제 조언, 이 아주 그냥 뼈와 살이 되는 이 조언을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이제서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장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풍향계나 안테나나 이런 것들이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인문계적인 안테나로서 볼 때는 지금 이 말을 해야 될다라는 그 타이밍도 포착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인 능력이
숙성됐고 한편으로는 이 워딩이 정확하고 아주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워딩이 아주 정확하게 세게 나가는 거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속된 말로는 이공개적인 어떤 꼴통적인 마인드, 이제 좋게 말하면은 어떤 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어떠한 발언들이 이렇게 절묘하게 그 안철수 내에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요새 폼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고성국 박사님께서는 그 세 번째 부분, 경기도 지역의 수많은 당협위원장 빈자리, 이걸 어떻게 임명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결국 수도권에서 또 장동혁 대표와 우리의 노선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협을 정비하고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다면 당협위원장의 도전도 많이 해보라고 우리가 또 키워주고 또 이게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당협위원장 한 자리 한 자리 조직 정비하는 게 사실은 나아가서 총선 준비이고 그 다음 대선 준비인 거잖아요, 박사님.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래요. 이번에 전면적인 당협위원장 개편 과정에서 뭐 정말 새로운 인물,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당협위원장에 선출이 되면 이 사람이 2년 후 총선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7, 8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해 놓고 총선 다가가서 또 다른 사람 갖다 대고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현역 의원이 다시 당협위원장을 맡을 경우에는 내후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50% 이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공천혁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인물이 당협위원장을 맡으면 이 사람 1년 반 후에 또 자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당협위원장 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통상적으로는 공천 때 공천혁명을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선거혁명을 하는 거라고 했지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이 시동을 걸기를 한 1년 반, 2년 정도 되는 큰 어떤 프로세스와 트렌드를 가지고서 이 공천혁명의 바람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국회의원들 기준으로 보면 절대 소수파잖아요. 그러니까 소수파가 당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공천혁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지방선거도 사실 장동혁 대표 생각과는 많이 다르게 공천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 뭐 경기도 서울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도 그렇다면 아예 지금부터 공천혁명의 1단계의 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추측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경기도 선거만큼 정말 형편없이 공천됐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폐해를 안철수도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그 당협위원장 교체부터 공천혁명을 시작하자. 그리고 당내 기회주의자, 기득권자, 배신자, 부역자들을 이번에 당협위원장 교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가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안철수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유승수 변호사님 혹시 뭐 경기도의 당협위원장 한번 도전해보거나 그러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경기도가 많이 비었는데 지금 이제 처음 알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새 얼굴이 되어서 조직 정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조직 정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뜻이 통한다. 일종의 장안연대 뭐 아니면은 뭐 동찰연대 뭐가 됐든 간에 언론에서는 맨날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연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보수파 정통성을 지금 누구보다 강력하게 확보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쪽이 아무리 흠집을 내려고 해도 원조 중도의 상징인 안철수 의원이 연대를 해서 함께 나아가면 이 파급력이나 폭발력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의 이번 말을 뭐 하나하나 너무 막 분석을 해서 막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필요한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2030 청년은 물론 당에 헌신했던 분들 챙겨야 된다. 저는 이거 되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 이런 큰 틀에서는 이런 동의가 있으니까
어떤 그 TF에서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제 누누이 제가 어떤 좀 외부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지켜봤을 때는 어떤 그 국회의원 배지들보다는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정치를 하고 정말로 어떤 이 정치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말 청년 정치인들 전부 다 많았는데 그동안 계속 뭐 이 수구파들이 세워놓은 그 성벽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다 당원 아닙니까? 당원의 의사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에 안테나에 이제 안철수는 몸을 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 지금 뭐 채팅창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님 이제 철 드셨네요. 뭐 이런 말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 이야기도 하나 짚어볼게요. 박인규라는 책임당원 청년, 제가 안다고 했죠. 이 사람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민주당에서 뭐, 마이크 잡고 좀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 당으로 넘어와서 김기현 대표 의원실에서 비서관을 했었고요.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철새예요. 철새. 그러니까 이 철새가, 아무나 그냥 서명할 수 있는 거 2만 몇 개 받았대요. 박민영 TV에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 해보니까 이름을 그냥 뭐 막 아무렇게 쓰고 집 주소 폐문부제라 주소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해도 서명이 등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중복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가라 서명 2만 몇천 개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재심 투표하자 했는데 이걸 3선 이상 중진들한테 보낸다 했잖아요. 3선 이상 중진 33명 중에 단 한 명도 이거 수령했다라고 회신을 안 했답니다. 그 3선 이상 중진 중에는 친한계도 있고 대한가미래도 있고 할 텐데 단 한 명도 이들의 서명에 그냥 콧배기도 끼지 않은 거. 이것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아니, 제가 그 소식이 나왔을 때 도대체 누가 이거를 수령하고 응답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랬어요. 뭐 아마 겁이 나서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겠죠. 네. 저는 그보다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라는 게요. 무슨 평당은 누구가 뭐 연판장을 돌린다 하는데 그걸 받아갖고서 진지하게 서명할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국회의원들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평당원 이른바 평당원 나부랭이들하고 뭐 같이 섞여 놀고 이런 거가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특히 3선 이상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저는 이 언론이 특히 뭐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이런 걸 가지고 그야말로 좀 웃기지도 않은 그 해프닝도 아닌 해프닝인데 이런 걸 가지고서 무슨 장동혁을 놓고 무슨 당이 두 개로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이게 황당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진들이 한 명도 응답하지 않은 거 대단하지 않나요? 중진들은 중진했다. 그냥. 가만히 눈치 보고 있었다. 그냥 네. 원래 하던 대로 뭐 방송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뭐 얼굴 들이밀고 괜히 뭐 구설수 오를 일 있겠습니까?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해야지 얼굴 비칠까 말까 한 사람인데 무슨 일반 당원도 아니고 뭐 거의 뭐 개털이나 다를 바 없는 지금 한동훈 쪽에 줄 서가지고 말 그대로 복당 운동원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복당 운동권들 모이는데 이제 본인들 이름 올린다? 본인, 뭐 중진이, 괜히 중진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감은 있는 사람들이다. 예, 뭐 잘했다는. 괜히 중진이 아니지.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 요번에 그 징계받을 자들하고 또 이 당협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현역 의원인데도 당협위원장에서 떨려날 자들.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자들이 두고 봐야죠. 따로 탈당해서 밖에다가 당을 새로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토론이 있었는데 중진이 중진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진이 괜히 중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가 살 때 죽을 때 정도는 눈치 볼 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되더라도 따라갈 중진들은 없어요. 그러면 중진이 아니죠. 예, 그러면 중진이 아니에요. 이미 재선 정도만 돼도 아마 그렇게 움직일 자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것 아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다. 우리 채팅창에도 중진도 머리가 돌아가겠죠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 취임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장수 대표가 되나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아니 임기 채우는 게 최장수고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정당인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사실 우리 당원들의 지지와 여러분들의 열정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말도 안 되는 맷집과 뚝심으로 이뤄내고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저는 이것도 뭐 이렇게 이게 기사거리가 되냐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건 논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는 최단명 대표가 될 뻔했어요. 하마터면. 네. 그리고 저 한동훈 오세훈 똘마니들이 장동혁을 최단명 대표로 만들려고 얼마나 발악들을 했습니까? 이걸 이겨내고 최장수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그동안 요즘은 뭐 그러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총 열리면 장동혁 두들겨 패놓은 의총이었잖아요. 3시간, 4시간 내내. 네. 네. 장동혁 대표가 뭘 해도 언론 플레이하는 배지들이 전부 다 장동혁을 매도하고 비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 사퇴 왜 안 하냐 이러고서 이러고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 이 무슨 당원 하나가 무슨 저 서명을 했다 그러면서 연판장을 돌리니 이게 족보 언론들에 의해서 대문짝만하게 막 기사화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사실은 한 달 만에 끌려 내려올 수도 있었고 2달 만에 끌려 내려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저는 3가지를 정치인으로서 대중들 국민들 앞에 입증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 장동혁 대표가 대중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냈다고 생각해요. 대중 지도자. 그다음에 2번째는 이 장동혁 대표가 이 맷집이 엄청 강하다. 예, 이거 맷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입니다. 예, 맷집이 엄청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내서 이제 웬만한 것들은 내가 한번 때려보겠다고 나서지 못한다. 때리다가 지가 지쳐서 무너질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3번째는 이게 세 번째는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싸우지 않는 자 배지 때라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만큼 싸우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장동혁 대표처럼 싸우라고 우리 기대도 안 해요. 그냥 10분의 1만 좀 해라. 그냥 100분의 1만 좀 해라 이러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하루에도 몇 건씩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요. 그 글의 거의 99.99%는 이재명을 상대로 한 이 공방입니다. 올공 피켓도 전부 다 이재명 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는 뭐 한동훈이 따위 한동훈 오세훈 똘마니들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는 이재명과의 1대1 대결 구도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 1년 동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대중과 함께하는 정치 그리고 이재명과 정확하게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정치. 그러면서 좌파는 물론이고 우리 내부의 온갖 그 기회주의자 배신자들이 공격을 해도 끄떡없이 건드는 맷집. 이런 걸 1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되든 장동혁과 한판 겨뤄서 내가 당 대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설 자는 없을 거다. 감히 나타나지 못할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저 말씀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네. 역대 어느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조중동한테 집중 포화를 받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잡히고 두들겨 맞고 종편이 다 공격하는데 버티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오히려 더 리더십이 강해진 정치인이 있었나 싶어요, 사실은. 저는 그게 바로 장동혁의 힘이자 당원들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은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권력은 뭐 일단은 당내에 배지들일 것이고 또 매일같이 본인의 생사 여탈권을 마치 쥐고 있는 것처럼 흔드는 언론 그 푸세식 언론들, 재래식 언론들일 텐데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이 권력의 중심에는 당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장동혁 나름의 그 정치적인 소신을 갖다 지켜온 결과가 지금의 최장수 당대표
전망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지금 이 기사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타이틀이 뭐 사퇴 압박 속에서 국민의힘 최장수 대표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여부를 떠나서 10월 25일이 되면은 최장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10월 25일 되면은 이제 우리 당원들의 열렬한 그 당원들, 장동혁 대표를 그동안 지켜와 주신, 당원들의 열렬한 축하 화환과 축하 인사가 쇄도할 것이다. 그래서 최장수 대표가 되는 그날이 또, 당원들의 혁명의 그 승리의 순간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짝 재미난 이야기를 좀 더하면, 특검이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항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세훈법을 자기가 만들었으면서 스스로 어겨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는데 제가 특검 편을 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장동혁 대표를 괴롭히고 흔들었던 사람들, 대한과 미래, 친한계, 지들이 멱살잡이하고 막말하다 나락갔죠. 한동훈, 어디서 등장한 안철수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있죠. 오세훈, 재판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죠. 뭔가 정치 지도자, 대중 정치인은 또 자기의 역량과 맷집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대적 환경이나 소위 말하는 운, 복 이런 것도 중요한데 참 복장이다. 이 버티니까 뭔가 운이 열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박사님. 정치 오래 보셨으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 갑자기 이재명 생각이 나는데 문재인이가 대선 후보 나갔을 때 경선했던 자들이 있어요. 네. 문재인이랑. 그게 이제 고양시장 하던 최성희, 네. 그다음에 저 충남지사 안희정이, 그다음에 서울시장 하던 박원순이, 네. 그리고 이재명이었거든요. 근데 안희정이 성 문제로 감옥 갔고, 네. 박원순이 성 문제로 극단적 선택했고, 최성희는 뭐 여러 번에 걸친 공천 컷오프로 맞아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된 다음에 이재명이 된 거예요. 아니, 저쪽에 대권 후보가 없었으니까 다 죽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죽였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음은 누구냐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을 그 당시와 뭐 딱 그 기계적으로 대입할 일은 아니지만,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지금 뭐 오늘도 어디 여론조사 그 펜앤마이크 조사에 보면 그 이제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 그러면 장동혁 1위, 오세훈 2위, 뭐 한동훈 3위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이런 의미 없는 조사를 왜 하지? 아니, 다들 오세훈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죄 받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고, 100만 원 이하로 감형이 돼서 시장직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들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시장직을 박탈당하면 동시에 향후 5년간 모든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기 대권 구도에는 이 사람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여지가 있으니까 봐주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는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건 뭐하러 넣어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꾸 넣고 조사를 하니까 이상하게 구도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1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장동혁이 그 1년간 종북주사파와의 대립전선을 구축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잖아요. 지금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지지율 끌어올리는 것이 동시에 장동혁은 자신의 지지율은 신경도 안 쓰고 뛰지만 그 결과적으로 장동혁의 지지율까지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반 상승이 중요해요. 당대표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저 종북주사파들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현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